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4월 8일 수요일의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퇴근할 때 국민 TV, 국민 라디오에 보이는 라디오를 듣습니다. 딱 시간이 퇴근 시간대예요.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데요. 한 50분 정도 합니다. 첫날은 미디어협동조합의 이사이기도 한 이자정 변호사,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두 분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와 박주민 변호사의 이런 변이 있나 보이는 라디오로 첫 방송이 나갔고요. 월요일에는, 화요일 어제는 군사평론가 김종대 선생님과 그리고 평화운동가 정옥식 선생님의 진짜 안보 방송이 나갔습니다. 제가 집까지 퇴근하면서 지하철 타면은 한 40, 50분 딱 걸리는데요. 딱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월요일 날 진짜, 이런 변이 있나도 참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이었습니다만은, 어제 정말 진짜 안보는 대박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라디오 때도, 들었죠. 그러나, 항상 업무에 쫓기다 보면은, 매주 듣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매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 대한, 두 전문가의 해박한, 일종의 방담이죠. 일반 지상파나 종편의 수준을 아마,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수백 배 뛰어넘는 고품질 방송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거 일단 한번 보고 중독되면은 아마 지상파나 종편의 저질 방송 절대 못 보실 겁니다. 퇴근길. 오늘은 이용마 전 MBC 기자의, 지금 정치학 박사이기도 하죠. 이용마의 한국 정치가 오늘 6시부터 방송이 되는데,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관악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태호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용마 기자도, 아주 인터뷰로서 아주 빼어난 솜씨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인터뷰를 당하는 인터뷰이라고 그러죠. 관심 지역인 관악을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라는 사실. 그리고 또 다음 주 수요일 이용마의 한국 정치에는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퇴근길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는 즐거움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시 50분쯤 지나면요, 국민카페 광고가 나갑니다. 근데 사실 농담은 아니고요. 어제 카페에서 어떤 조합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국민카페 광고를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좀 집이 멀어가지고 국민카페 하면서도 못 가봤는데, 역시 광고 효과가 뛰어나더라고요. 그 내레이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성주 아나운서가 맡고 있는데요.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국민카페 선전을 하는, 그걸 보고 카페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TV 조합원들 세월호와 관련된 사진을 소개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업적인 광고, 특히 조합원들 광고죠. 광고도 제작을 해서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끝나면은 바로 7시부터 뉴스K, 2시간 당겨진 뉴스K 딱 들으면은 집에 가서 씻고 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그대로 원스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다 첫 방송이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 미디어협동조합의 명색이 이사장으로서 조마조마하면서 봅니다. 근데 참 기대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훌륭한 방송이 되는 걸 보고, 이거 정말 투자만 제대로 하면은 정말 좋은 방송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영향들은 사실 뉴스케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축적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케이는 그 자체로도
이른바 대한 언론에서 일일 뉴스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그 뉴스를 하기 위해서 쌓아 올린 노하우와 그리고 인적 역량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사실 보이는 라디오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좀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KBS 박종원 기자의 대담한 경제를 늘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사장직 그만두면은 좀 펀딩이라도 해가지고 대담한 경제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박종원 기자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야말로 작은 5분이나 10분짜리 제작물로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매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보이는 라디오 많은 시청 바라고요. 더불어서 기왕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도 작은 출발이긴 합니다만은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자영업을 하는 조합원들을 이제 입점시켰는데요. 쇼핑몰이 오픈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순차적으로 입점시키기 위해서 5업체만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담당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만간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업체를 늘려서 결국 자영업을 하는 우리 미래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물건을 사는 조합원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조합원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 첫 단추를 꿰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요. 쿠벤샵 coopnshop.com입니다. 쿠벤샵. 쿱이라는 게 바로 코퍼레이티브인가 해가지고 협동조합이라는 의미일 거고요. 쿠벤샵.com 많은 접속과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프닝이 광고 비슷하게 됐는데요. 경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경제 쥐뿔도 모르는 제가 맨날 경제 얘기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경제는 KBS 박종원 기자의 대담한 경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경제 몰라도 상식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경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진짜 세금을 많이 내느냐. 이놈의 나라 세금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공무원들, 그중에서도 기획재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정세 논란이 있을 때마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5%를 낼 정도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라면서 부유층에 대한 정세를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들, 무식한 언론들이죠. 언론들은 이 소득세 발언을 전체 실수로 착각을 하고 소득 상위 1%가 무려 45%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엉터리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 엉터리냐? 소득세의 45%를 낼 뿐입니다. 소득세라는 거는요.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내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득세와 세금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세는 세금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소득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즉 재작년 14.8%, 15%도 채 안 됐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돈 많이 벌어도 세금 많이 안 내는 나라예요. 소득세 비중이 14.8%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따라서 14.8% 중에서 45%를 차지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상위 1%가 내는 소득세는 전체 세금의 6%밖에 안 됩니다. 무슨 45% 운운합니까? 여기에 비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2.97%, 즉 13%에 가깝습니다. 세금 내는 비중은 6%밖에 안 되는데 돈 벌어들이는 비중은 13%예요. 즉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발 그런 무식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연말정산 대란 이후에 정세 논란이 나오자 일부 언론은 전체 근로자의 36%에 달하는 저소득층 면세자를 세수 부족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소득세 얘기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15%도 안 돼요. 우리 언론들은 저소득층이 세금을 전혀 안 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소득세를 안 내는 거하고 세금 안 내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소득세를 안 내는 거는 벌어들이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것 뿐이에요. 이분들 어떤 세금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담배 필 때 세금 냅니다. 물건 사면
부가가치세 냅니다. 술 먹으면요, 주세 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10%. 소득세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5%도 채 안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약 한 소득세 대비로 하면 4.48% 정도 되죠.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이건희도 부가가치세 10% 내고 저도 10% 냅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뭐 선별적이 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 얘기 좀 해보세요. 왜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매깁니까? 부자들에게는 부가세를 한 30% 정도 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는 한 3%로 매겨야 맞지. 이건희가 담배 안 피겠지만은 부자들 담배 피면 담배값에 세금 74% 들어갑니다. 부자들도 74% 내고요. 가난뱅이 노숙자들도 74% 냅니다. 휘발유 값의 58%, 맥주값의 53%가 세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술 안 먹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소득세를 안 내는 거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것뿐인데 마치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언론들은 얼어 죽을 언론들인 겁니다. 상속세 얘기도 한 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다 하질 않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난 이야기가 일부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착각이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부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기획재정부나 언론들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상속세를 폐지한 대부분의 나라는 자본이득세로 과세 방법을 바꿉니다. 왜 그러느냐? 상속세를 물리다 보니까요. 상속시킬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속이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예 상속세를 없애버리고 그 주식을 팔 때 혹은 부동산을 팔 때 자본이득세를 물리는 겁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현금을 내야 되니까 실물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흑자도산을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자본이득세로 바꾸는 겁니다. 즉 세금 내는 시점을 자산 매각 시점으로 바꾼 겁니다. 죽을 때 상속세 낼 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평생 물리는 거예요. 자본이득세를 제대로 도입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요. 돈으로 돈을 버는 모든 것에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세로 체제를 전환하면요. 제대로만 물리면은 부유층의 세부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온갖 공제제도로 양도세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나라에서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부의 대물림만 가속화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는 전혀 강화하지 않은 채 가업 상속 공제라는 제도 하나만 따와가지고 일부 부유층의 상속세를 대폭 공제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면요. 매출 3천억 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 상속세를 500억 원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부의 대물림을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요. 앞으로 진짜 이제 이건 지금 저 미래통합 이사장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데 이사장 그만두면은 제가 펀딩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 TV 제작물로 만들어서 방송하고야 말 겁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서로는 너무 길어졌는데요.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생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강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 열렸습니다. 고문치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검찰 수사팀 일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의 가책마저도 내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주요 언론, 특히 진보 진영 언론의 총평입니다. 박 후보자는 축소 은폐 의혹은 물론 재판 기록 등을 통해 드러난 부실 수사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팩트인데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가 부끄럽지 않다는 투로 강변했고요. 내가 열심히 수사해서 그나마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씨 사건의 검찰 수사팀 일원이었다는 게 드러난 뒤 막내 검사로서 무슨 힘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변명하던 태도마저 뒤집고 오히려 떳떳하다고 대든 꼴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대해 같은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안상수 전 검사마저 치욕적이었다고 자신의 책에서 수뢰하고 있는 판이죠. 그럼에도 검찰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박 후보자의 장담은 그 근거가 대체 어딘지 정말 모르겠다. 아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선배였던 안상수 맞아. 치욕적이 있다고 하는 파인데 지가 열심히 막내 검사라서 자기 힘도 하나도 없었다며 그런데 그런 인간이 지가 제대로 해가지고 진상이 드러났다는 이따위 얘기를 대법관 되겠다는 사람이요. 경향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관 자격 없음 확인한 박상옥 청문회. 후보자가 무슨 변명을 한들 당시 검찰 수사팀은 1차 수사에서 공범의 존재나 경찰의 조직적인 축소 은폐 시도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것도 팩트에 가깝죠. 정황상 사건 당사자인 고문 경찰관이 최근 당시 검찰이 박종철 수사 주무자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까지 했죠. 검찰은 현장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무경찰관이 누구인지도 확인 않고 고문치사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현장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방증합니다. 게다가 검찰은 1987년 2월 박종철 씨를 고문한 경찰관에게서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뭉개다가 그해 5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폭로, 이부영 전 의원 등등이 폭로의 단초가 됐었죠. 그 폭로가 나오고 나서야 2차 수사에 들어갑니다. 국가 권력의 야만적 폭력이 빚은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은폐에 관여한 검찰 수사팀의 일원이 정의와 인권의 최후보로인 대법관에 오르는 거, 요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이 경향신문은 도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더한 표현 어디 없을까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시고 있는데 능멸. 그럼 뭐 대법관 정도야 뭘 못하겠어. 참.
국회는 대법관 자격이 없는 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경향을 주장하는데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이 국회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경향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지금 오늘 아침 사이에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 건데 어제 그 인사청문 특위 야당 쪽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쪽은 이런 요구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원래 어제 하루 하는 거였죠. 네. 이거 더 늘려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못 한다. 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당 쪽 그러니까 청문 특위 내 여당 쪽 새누리당 쪽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인다는 그러니까 연장을 한다는 건 받아들이겠다. 대신에 이걸 약속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걸 약속하면 그 전제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말장난도 아니고 예 그런 얘기여서 아마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좀 물밑 협상이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박상욱 후보자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사람이서 고문 충분히 할 수 있다 물고문. 네. 이따위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서 물고문 못합니다. 각종 둘러싸고 논란이 어제 하루에 있었는데 네. 그 대공분실 가보셨습니까? 박종철 열사가 고문 받은 바로 그 방. 그건 안 가봤어요. 저는 취재차 차마 못 가겠더라고. 정말 남영동 가고 있다며. 예. 네. 근데 가봤는데 거기 구조상 둘이 뭐 어떻게 억지로 하면 하겠지만 그 경찰관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이게 아무리 단련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요. 예. 혼자서 사람 머리를 갖다 물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사실 이제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온몸을 비틀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못하려고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그냥 잡고 있는 거거든요. 참 진짜 잔인한 일이지. 그렇게 잡고 있지 않으면은 네. 아마 몸이 다른 사지가 네. 많이 상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라도 잡고 있어야죠. 아니 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대법관 청문회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이서 물고문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이게 참 이명박근혜 정권의 큰 피해입니다. 진짜 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 그냥 뭉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즘은 또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전수로 나오더만. 그냥 고개 푹 수그리고 일단 통과만 되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박상욱 후보자는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는 그 고전적인 레파토리입니다. 한보 청문회도 아니고 이거 뭐 네. 대법관 후보자가요. 예. 그게 참 대한민국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뭐 대통령이 앞장서서 무너뜨리니까 밑에 있는 인간들이야 오죽하겠어. 권력이 사실 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그런 건지 뭐 마음에 안 들면 사정없이 쳐내니까 겁을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박근혜 한마디 안 하면은 절대 안 움직이는 이런 조직이 되다 보니까 그 폐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 박근혜만 모르면 돼. 온 국민이 욕을 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앞에는요 어차피 뭐 컴퓨터 안 볼 테니까 스크랩으로 볼 건데 옛날에 뭐 김종필도 스크랩으로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스크랩 만들고 있더라고. 따붙이기 있지 않습니까? 신문 예. 해가지고. 아마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스크랩은 안 들어갈 겁니다. 요즘은 한국일보도 안 들어갈 것 같아.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만 가리면은 돼. 한 사람만 무서운 거야. 나머지 4천만, 5천만 국민들은 전혀 무섭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따위 행태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나 진짜 속이 상해서 요즘은 그냥 방송도 하기 싫어, 진짜. 뭐 이러면 바뀌는 게 있어야지. 아휴, 참.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어디 법원장도 아니고요. 네. 그래도 문제지만 대법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서 두 명이서 물고문을 할 수가 있네 없네 그 사람 신체가 건장했네 어쩐네를 따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말이야. 지금까지 청문하기 전까지는 지가 말석검사라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서 내가 뭔 잘못이냐 하더니 이제는 지가 다 해가지고 그렇게 드러났다고 이런. 아니 이게 뭐 어디 시정 잡배도 아니고 어디 잡범이 오줌 싸다가 걸려가지고 나 오줌 안 넣어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대법관이나 하겠다는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망신입니다. 뭐 물론 이명박근혜가 들어서면서부터 망신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걸 보면은 참 진짜 순국 선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네. 혈압이 너무 오를 것 같으니까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갑시다.
저는 사실 이 얘기가 참 할 말이 많은 이슈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엊그제 국회의원 정수 40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을 했죠. 아, 그래요?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로 뒤늦게 해명을 했지만은 이런저런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장 새누리당이 물어뜯기 좋은 소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한국일보 사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대로 다룬 곳이 여기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 건데 한국일보 사설의 논조에 찬성해서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데 우리가 뭐 찬성해서 선전하는 건 아니, 그렇죠.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 이야기의 아세요? 단초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번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소개했다고 우리 김효진 PD의 생각이 한국일보 같다고 하질 않을 테니까. 예, 하세요. 뭐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 다 그렇습니다. 대체로 공감하는 거를 고르지만 그러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거는 이건 비판적으로 읽기 위한 거다 밝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의원수 늘리려는 속내 솔솔. 정치개혁부터 하라. 이런 제목이네요. 제목에서 딱 풍겨오죠. 사회 일각의 비판처럼 중요 정치 현안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경솔한 언급은 그 자체로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우려는 문 대표의 발언이 의원 정수 늘리기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일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문 대표의 발언에 이어 어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 비례대표 의석을 2대1로 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문 대표의 의원 400명 발언을 두고 여당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냐? 예. 참 이런 거 잘 써먹습니다. 가이드라인. 예. 가이드라인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경애하는 수령 박근혜 동지의 단골 메뉴예요. 골든타임도 그렇고요. 네. 이 골든타임이라는 레토릭도 적어도 야권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야권이 아니라 여권 사용하면 안 되지. 여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야권까지 뭐 각종 사안에 가져다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가이드라인 제시냐 이렇게 비판을 했듯이 이제 겨우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반대한답니다. 한국일보는요. 네. 공식적으로 썼습니다. 한국의 인구 대비 의원 정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거나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선거구 개편이 비례대표 감소를 부를 것이라는 등의 이유에도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의원 1인 유지에 연간 7억 원 이상의 혈세가 들고요. 비례대표조차 전문 직능보다는 당론을 앞세우는 현실이 애초에 OECD 평균과는 아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300명도 너무 많다고 여기는 국민이 적잖다는 겁니다. 예. 아, 그게 다예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문재인 대표의 주장, 오래간만에 귀에 속 들어오는 정치제도에 대한 주장이어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높았는데 한국일보는 이렇게 반대하네요. 이게 책상 물림들의 뭐 진행적인 반대라고 봐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근데 새누리당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잘 기록해 놓으세요. 이게 심상정 대표는 심상정 씨는 정의당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야당 의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그러겠습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뭐 한국일보 논설위원만큼 대가리가 모자라가지고 늘리자고 하겠어요? 그건 이런 겁니다. 정치 개혁을 하려면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과 같은 영남과 호남의 대결 구도를 바꾸려면은 사실은 중대 선거구제로 가든가 아니면 진짜 전국을 한 선거구라는 독일식의 대선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직결되어 있냐면은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결국은 비례대표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비례대표를 100개로 늘린다고 가정합시다. 비례대표를 100개 늘리면은 그만큼 표의 그 등가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소선거구제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51% 먹은 놈이 49% 먹은 인간한테 2%밖에 못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를 독식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례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면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요. 그러면은 지역구 한 50몇 개를 줄여야 되는데 국회 폭파될 겁니다. 새누리당이 아마 결사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누리당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는 거야. 현실적으로 현재 의원 정수를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온갖 수사를 동원해서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 안 줄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겁니다. 정개특위 회의장에만 들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비례대표 못 늘려요. 못 늘립니다. 근데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으면은 그런 식의 지역구도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원을 늘리는 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이 불합리한 구조를 획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병신이 아니 뭐 저기 심상정이나 문재인이 뭐 머리통이 뭐 IQ가 박근혜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용몽당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중선거구제 받아주면 대연정을 하겠다는 제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욕 얼마나 처먹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똑같은 거야. 지역구도를 바꾸려면은 결국은 선거구제를 바꿔야 되는데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영남과 호남의 토 세력들이 목을 메고 결사 반대를 하니 자 그것만 야당이 대결단을 내려준다면은 너 총리를 줘가지고 권력을 반 줄게 한 게 대연정 제안 아닙니까? 그 욕 얼마나 뭐 지금 욕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국일보 저기 논설위원 국회 정개특위 넣어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래. 300개 의원 정수 유지하면서 100개로 비례대표 늘려보라고. 그리고 비례대표조차 전문 직능보다는 당론을 앞세우는 현실 등등을 고려하면은 문재인 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게 한국일보의 사설의 논조인데 주장인데 당론을 앞세우지 않고 개별 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한테 들러붙고 야당에 반대하고 또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지 않는 정치 문화는 의원들 전문성 높은 의원들이 두루두루 곳곳에 강고하게 포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론이 안 좋죠. 이런 얘기는 꺼내면 무조건 여론이 안 좋긴 그러니까 합니다만. 문재인 대표에게 유일하게 잘못이 있다면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 무슨 기회 간다고 의원 정수 늘리잖아.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여기는 안 먹지. 이게 우리의 일종의 위선입니다. 위선. 정치 개혁을 위해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그야말로 뭐 밥 먹으면 똥 산다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밥 먹고 똥 안 사는 건 장사 있습니까? 뱀비지. 그렇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전제는 좀 뒤따라야겠죠. 의원들에 대한 보수 등등 특혜, 각종 특혜를 줄이는 거가 그렇게 길을 써서라도 되고야 말아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그런 개혁 작업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이지. 저기 완전 틀린 얘기 하겠어. 틀린 얘기를 하면 그 사설을 못 쓰지. 근데 어제 내가 중앙일보 사설에서 열을 받았던 거는 그 논리가 그럴듯하게 한다 손 치더라도 본질을 짚지 못한다면은 그 논설을 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위선이에요. 아니, 저기 빈대마리 잡자고 초과상관 태웁니까? 국회의원 한 명한테 7억이 아니라 70억을 주면 어때? 제대로 저기 국정 운영을 하고, 실제로, 지금 불합리한 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갖다가 뭐 온갖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이 정권이 한테 개판 만들고 있는데 국회의원에게 제대로 견제해가지고 엉터리 범죄들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기만 한다면 국회의원 한 명당 700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해야지. 그래서 국회의원 아직 개판이니까 숫자 줄이고 그래서 7억이 아니라 70원만 줄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뽑은 인간들은 도대체 뭐하라고 뽑은 거야? 차라리 국회의원 없애버리지. 지금 우리나라 국회 구조는 굉장히 기형적인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 수가 너무 작은 탓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알 겁니다. 전문성을 기를 기회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리저리 상임위 메뚜기 하죠. 철마다 시즌마다 바꿔갑니다. 우리나라 상임위, 특정 상임위에서 진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법안, 개정안 말고요. 제정안 하나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성 가진 의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5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는 점점 더 이익 집단이 돼가는 거죠. 정치 전문가 집단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적인 좀 정치권 몸집을 키우자고 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히스테릭하게 비판하는 이런 건 좀 문제가 커 보이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은 백년하청이야. 국회의 권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아니 선거에서 뽑히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은 수십조 원
예산 주무르도록 냅두고 국회의원들 좀 돈 쓴다고 그렇게 아까워서 그냥 발발발 떨고 있어.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돈 쓰게 한다면은 돈 쓰게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국회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정부 견제 못 해요. 정부는 한 부처만 하더라도 뭐 예산이 수십조 되는 부처들이 아주 즐비하고 행정고시 이런 식으로 전문성으로 달려있는 공무원들이 질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견제하는데 겨우 300명 뽑아놓고 1인당 7억까지 한다고 발발 뜬다면은 아니, 7억이 갖고 싶으면은 국회의원 하세요. 하면 되잖아. 이게 돈 많이 쓴다고 얘기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쓰도록 해야죠. 제대로. 그 돈 조금 쓰라고 하니까 저 마누라 데리고 어디 외국 갈 때 저 마누라 비행기가까지 주는 그런 주태 부리지 말고 제대로 정책 개발하는데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7억이 아니라 70억, 700억 해도 국민들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특히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이 그런 말 많이 진보 가리지 않고요. 제왕적 대통령 구조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 정치권, 정부,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정치권과 정부를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많이 구사하는 용어인데요. DJ 정부까지는 제왕적 대통령이 맞았죠. 카리스마형 지도자였으니까.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적어도 제왕적 대통령은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여전히 여당의 사실상의 총재 자리에 있어야 되고 공천권도 행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쫓겨났죠. 그런 상황에서도 당시 보수 언론은 끊임없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혼쭐을 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사했던 거는 트집 잡고 싶은 거겠죠. 자, 이명박근혜 정권,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서 보수 언론이 대통령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습관적으로 여론에 편승해가지고 아니면 편승 당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비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 반대할 수 있죠. 반대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조금 관행적인 비판인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한국일보 훌륭한 신문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하는 얘기지. 그게 잘못 쓴 거야. 여하튼 이제 문재인 대표가 잘못한 거라면은 미리부터 카드를 끄는 게 잘못이에요. 하다가 이제 나도 국회의원 늘리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위선을 좋아합니다. 국회의원 늘리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 저 지역구에서 안 줄이겠다고 저렇게 해서 아예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럼 지역구 냅두고 비례대표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아무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결국 둘러치는 며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해결책이라는 거는 국회의원 늘리는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말이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하자면 정치력이 부족한 겁니다. 아쉽습니다. 자, 근데 나 그런 위선을 정치력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 보면 진짜 오바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내 정치권 근처도 안 갑니다. 자, 다음 토픽 간략하게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정부의 외환 보유액을 운용하는 회사죠. 공사. 한국투자공사입니다. KIC인데 이 KIC가 류현진 선수의 소속 구단인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주식 일부를 사들이기로 하고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 구단주인 이 구겐하임 파트너스와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이 투자공사는 KIC는 다저스 총 지분의 약 19%를 보유한 공동 구단주가 된다고 합니다. 투자비는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투자공사는 앞서 구겐하임과의 협상에서 다저스 입장권 판매와 중계권 등 각종 미디어 계약에 대한 수익권을 일부 양도받고 최소 연 3%의 수익률을 보장받기로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향사설 가보겠습니다. 투자공사의 다저스 지분 투자 재고해야라는 제목입니다. 투자공사가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정기예금 수준의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수익은 물론 원금도 회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계약서에 10년 동안 투자 원금과 수익을 한 푼도 회수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위기 상황에 써야 할 외환 보유액을 10년씩이나 묶어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구겐하임이 10년 안에 파산이라도 할 경우에는 원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 전망도 밝지 않다고 합니다.
다저스 구단은 최근 수년간 적자를 내는 등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주요 수입원인 입장 수익, 중계권 계약에서도 한계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구겐하임 측도 협상 과정에서 앞으로 4, 5년간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이 성사돼도 투자공사는 다저스 이사회에 포함되지 않아서 구단 운영엔 어차피 참여를 못합니다. 투자공사가 경영권도 투자 수익도 없이 물주 노릇을 자청하는 셈입니다. 돈줄. 그럼에도 안홍철 사장 등 투자공사 경영진이 투자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투자공사는 이미 2008년 미국 메릴린치에 2조 원을 투자했다가 기억들 하시죠? 1조 원 날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날린 겁니까? 진짜 이런 애들은 정말 무기징역 같은 거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1조 원이 누구 애 이름이에요? 자, 투자공사의 무리한 투자, 자칫 지난 정권에서 행해진 이른바 자원외교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투자 외교입니까? 아니, 투자공사라는 게 뭡니까? 외환보유액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금은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손해를 안 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정부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나면 큰일 나거든. 보수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큰 수익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금리 3% 가지고 시비 붙는 거는 옳지 않고 3%라도 수익이 나면 좋은 거지.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은. 근데 위험 부담이 있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망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 대신 미국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건데요. 아니 외환 보유고를 하는 데서 무슨 다저스에 투자한다는 게 무슨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저스도 짱구들도 아니고 4천억 투자 받으면서 원금 회수하면 어떡할 거냐 해가지고 아마 그런 조항 넣어놨을 거예요. 그렇죠. 10년 동안. 이 사람들도 장사하는 건데. 그렇지. 안 한다. 아니 이따위를 갖다가 자기 돈도 아니고 말이야. 정부의 외환 보유액을 관리한다는 인간들이 이따위 팔상을 해. 메릴린치에 투자해가지고 1조 원 날린 것도 있다면서. 1조 원 이렇게 날리는 인간들은 1,000억 이상 날리는 인간들은 진짜 무기징역 다 때려야 돼요. 야구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메이저리그 시장이 굉장한 빅마켓이긴 합니다. 그레이트 마켓이죠, 완전히. 빅마켓은 삼성이 투자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체도 이미 문제지만 좋습니다. 한다고 쳤을 때 지금 이 야구단이 잘하니까 중계권료 등등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나마 그런데도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몇 년 동안 순위가 하위로 떨어져 가지고 죽쓰기라도 하면은 돈도 같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죠? 류현진 선수를 믿고. 아니, 근데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게 사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LA 다저스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죠. 사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기금이나 세금으로 관리하는 데서 절대 금기입니다. 금기. 거기서 큰 돈을 벌으면 좋게 하겠습니다만은 큰 돈 번다고 해서 보너스 주는 것도 아니고 대신 손해 나면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일반 사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영권을 장악해서도 안 되죠. 그거 왜 장악합니까? 우리나라 투자공사가 왜 사기업을 갖다가 경영권을 장악해 미친놈들. 하여튼 진짜 하여튼 이명박근혜 정권의 정권이 개판이면은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개판되는 거 보면은 진짜 공무원 영혼이 없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막장은 아니었거든. 이 사장님하고 제가 경영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경제 규모가 낮은 나라가요. 우리나라 삼성 라이온즈 같은 구단에 국가 예산으로 지금 국가 예산으로 자기네 외환 보유고 중에서 털어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미친놈들이 그게 제정신 바뀐 놈들이야.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우리가 참 불쌍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아유.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강행한다고 하잖아요. 다저스는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나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저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월드 시리즈에서 꼭 우승해서 우승해서 바라는 수밖에.
그래봤자 10년 동안은 하면 안 되지. 12년 차부터 해야지. 10년 차는까지는 계속 그냥 지금 성적 유지하면서 예. 손해만 안 끼치도록 그냥 매일 저 투자공사 사장은 예. 뒷선 가가지고 불공 들이시고 불공 들인다면 안 되나? 뭐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시던가. 네. 순봉교에 나가가지고 하시고 11년 차부터 월드시리즈 우승해서 좀.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닙니까? 우리 저기 시사윈도의 인기 코너 구라복음에서 조봉기 목사의 축복 기도라도 한번 LA 다저스에 내려야 되지 않을까. 예. 자, 다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틀 연속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이 두 사람이 이명박근혜일 수밖에 없는 증거 한 가지. 이상하리만치 지극한 중동사랑. 그리고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가라는 말. 마치 붕어빵 같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무슨 ICT,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발전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딱 그게 맞는 거예요, 서로. 중동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잘 맞는다는 말.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하여튼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 저 중동에 다 갔다고 그래요. 많이들 잊으셨겠지만 이런 얘기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건설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방위산업, 원전과 같이 모든 분야에 거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의 중동 붐이 일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중동에서 열리고 있는 이 새로운 기회에 도전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두 사람 얘기 겹쳐서 들어도 귀에 쏙 들어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중동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잘 맞는다는 말. 하여튼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 저 중동에 다 갔다고 그래요.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토록 강추하는 중동, 대략 이런 나라들이죠. 시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등.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여행 유의, 자제, 제한, 금지국이라는 사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효진 PD,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은 이 갈수록 오그라드는 복지라는 키워드로 PD 브리핑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작년 우리나라 산림 적자 규모가 2013년보다 8조 원 넘게 늘어났고요. 나라 빚은 4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정부가 세입 기반 확충을 미적거리는 바람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요, 연금 때문이다, 이러는데, 그건 굉장히 지엽적이죠.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개혁으로 대응하기로 했답니다. 증세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기보다 세출을 옥죄는 쪽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겠죠. 우선 각종 보조 사업을 전면 점검하고요. 부처별로 사업 규모를 10% 이상 줄이도록 요구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의결됐죠.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 분야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대폭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70%에게 주는 노령연금 한 20만 원도 더 줄이겠구만. 어느 대목에서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칼질되겠죠. 우리 박근혜 지도자 동지를 찍은 노인네들에게 축복이 있네. 예. 자, 가뜩이나 형편 어려운 서민층의 복지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 쏟아집니다. 네. 복지 예산은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대부분 법으로 정해놓은 사업에 쓰여서 축소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국고보조금 복지사업 가운데 이른바 재량지출 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재량지출.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안을 보면은요, 국고보조사업 예산 26조 1000억여 원 가운데 법으로 정해놓은 의무지출액은 20조 2200억 정도 됩니다. 전체의 77% 정도입니다. 나머지가 재량지출 사업입니다. 재량지출 사업으로 5조 9500억 원 정도 씁니다. 예, 복지부 관계자는요, 복지예산 가운데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지원 분야는 올해 예산이 각각 7조 5800억여 원, 4조 5300억여 원 등으로 규모가 매우 크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 다만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부분은 낭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그간 성과 관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복지 사업이 우선 축소 정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발표된 2013 회계연도 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아동시설 지원 등 9개 단위 사업이 매우 미흡, 예,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등 5개 사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이 원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안 거주시설을 확충하거나요, 이 보호 아동이 지내는 소규모 가정시설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말 취약한 계층이죠. 네. 자기 목소리 내기 어려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직접적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부터 줄줄이 잘려나갈 게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앞서서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대로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자격정보 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 지원을 방지하고요, 중앙, 지방정부 사이의 중복, 유사 복지사업을 정리하며 의료급여 등 빈곤층 의료비 지원의 낭비 요소를 우선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무려 3조 정도 쥐어짜겠다는 겁니다. 예. 왜? 증세를 해서 돈을 더 불릴 생각 안 하고요. 아니, 예. 간접세 올리면 되잖아. 간접세. 술값. 그렇죠. 예. 술값을 술값 얘기 나올 건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예. 술값, 그리고 국민의 고도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스트푸드 값을 300% 인상.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박근혜에 빙의 됐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비만 식품에 대해서 비만 식품세를 신설하겠습니다. 세금 절대 안 올립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에라이. 예. 결국에는 갈수록 커지는 복지 수요 앞에서 우리 정부가 택한 노선, 요거는 조세 정의에 입각한 증세, 그리고 이에 따른 원활한 분배가 아닌 복지 지출을 쥐어짜고 도려내서 곳간 줄어드는 걸 막아보겠다는 방식인 겁니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통 사람, 가난한 사람은 살기가 당연히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PD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있는 돈 갖고 쥐어짜겠다. 아까 얘기했잖아. 예. 가난한 사람들 세금 안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안 먹고 삽니까? 저기 마트 가가지고 채소라도 하나 사오면 거기 부가세 10% 다 들어갑니다. 예. 아니 부자들 또 10%밖에 안 내요. 부가세는. 술 한잔 맥주 한잔 마시면은 비싼 술 마시면은 물론 뭐 비싸니까 세금이 더 내겠지만은 비율은 똑같아요. 그냥 다 똑같습니다. 부자라고 더 물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둔 세금을 결국은 진짜 가야 될 곳에는 그렇죠.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세금만 올리면 될 건데 부자들한테 조금만 세금 받으면 될 건데 10대 재벌인가 20대 재벌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내유보금 500조 원 중에서 솔직히 30%만 가세하면은 150조 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15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몇 %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방 예산이 30조 원이라고 그러니까 국방 예산의 5배입니다. 5배. 얼추 절반 가까이 되죠. 현재 네. 저기에. 자,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하는 데 쓰는 돈, 아동시설 지원하는 데 쓰는 돈. 이런 거 먼저 쳐내겠다는 거잖아요. 이른바 재량지출 사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참 나쁜 정권이에요. 진짜 이렇게 저지르고 그리고 이렇게 교묘하게 악을 행하는 정권 처음 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소리엘님이 숨 쉬는 것도 세금 붙이지 않을까? 예. 호흡세. 예, 호흡세. 아니 뭐 그거야. 이제 참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술값 분명히 올릴 거, 주세 분명히 올릴 겁니다. 예. 아니 핑계 좋잖아. 담배값 올릴 때도 그랬잖아. 그게 우리의 바보 같은 그 약점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도 반성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담배값 5,000원 올린다니까 뭐 불매운동 한다는 동 이렇게 온갖 난리를 떨었습니다만은 솔직히 담배값 올리기 전에 사재기 한 인간들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슬그머니 매출 회복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술값 올리면은 또 난리 치겠죠. 사실 술값을 올리면은 이게 소득이 작은 사람이 이 간접세를 올리면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렇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더 내는 거 아니잖아. 똑같이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간접세를 올리면은 부가세 15%를 하면 진짜 난리 납니다. 부자들은 상관없어요. 아니 부가세 100%를 물리면 어때? 솔직히 똑같고 얘기해서 이건희한테 부가세가 3만%가 된다고 해서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싸다 하면서 사 먹겠지. 그렇잖아요. 진짜 이런 교묘하게 악을 행하는 정권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참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니 노인들한테 복지 줄이면은 아이고 우리 박근혜 각하가 참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참아야지 뭐 이런 됩니다. 그러면 그런 대접 받아서 마땅한 민족 아니에요? 아니 3조면은요. 지금 이거저거 쓸데없는 복지에 돈 안 쓰고 해가지고 3조 아끼겠다는 건데. 아니 3조 아껴가지고 작은 돈은 아니죠. 예. 네. 아이 지금 누리과정 논란 같은 거는 그 돈이면은 좀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밀린치에 뭐 2조 원인가 국가 위안부 1조 정도. 1조 날릴 때면 예. 아이 뭐 3조. LA. 아까 말씀드린 그 외환 관리하는 그 공사가요. LA 다저스에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면 되겠네요. 예. 왜 LA 다저스, 뉴욕 양키즈도 하지 그래. LA 다저스의 월드 미국에 있는 전 프로구단을 전부 다 사버리지 그래.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 외환 관리를 해야 되는 공사는 엉뚱하게 미국 야구단에 투자를 한다 그러고, 정부는 복지 예산 등등, 불효불급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예산을 깎아가지고, 증세, 조세 정의를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나가는 돈 줄여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3조 정도 아껴보겠다고 하고, 대법관은 한두 사람이면 충분히 물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대한민국 오늘 현재 스코어입니다. 자, 서영석 타임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